종편 4대 천왕. 그러길래 왜 그렇게 많이 나갔어요? 아니 근데 내가 악마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왜 이게 사대천왕이 그렇게 마음에 걸리는가를 갑자기 생각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 이건 법조인의 양심으로서 이거 수록할 수 없는 별명이야. 왜요? 악마는 가치 문제잖아요. 누군가는 저를 보고 악마로 볼 수도 있고 누구는 천사로 볼 수도 있어. 근데 사대천왕은 이건 사실 문제거든요. 십순위 안에도 못 드는 자가 어찌 감히 사대천왕이라는 표현을 쓰겠어요? 이 4대 천왕은 단순한 횟수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안 나가는 종편이 없다. 아니 안 나가는 데도 있어요 요즘에 가끔. 가끔 있어요. 횟수로 합시다. 따지면은 앞에 있죠. 십순위도 안 되니까 네. 악마 천사 뭐 이런 거 좋잖아요. 누가 봐도 천사로 할까요? 그러면 4대 악마. 합쳐가지고. 아이고. 좋은 걸 줄 수는 없습니다. 좋은 아이고, 거는. 근데 양지열 변호사님이 예. 지난번에 조의원 판사에 대해서 그 제자였다라고 했더니 심지어는 제자였다는 걸 기사로 꼭지로 뽑은 언론들이 있어요. 그러게요. 양지열 변호사가 그 정도로 유력한 인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앞에서 사대 악마란 말을 하지를 말던가 유력하지 않다는 말은 앞뒤가 안 맞아요 어떻게 진행이. 그 이후로 혹시 가치 판단이 안 되고 있어. 스승에게 전화해 보셨어요? 아, 판사님들께는 함부로 전화드리는 게 아니죠. 일개 변호사가. 그래요? 그렇죠. 아마 뉴스 안 보셨을 거예요. 뉴스 못 문자 하면 보고. 되잖아요. 전화 안 하고. 약 올리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오늘 얘기합시다. 아, 근데 그 기각건에 대해서 사실 그 법조계라고 하면 결국은 판사 또는 뭐 변호사 검사인데 적어도 검사들 그리고 변호사들 사회에서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나 보더라고요. 그때 저도 끝나고 나서 이제 그날은 사실 아침에 네. 막 나와서 기각됐다는 거 보고 주요한 사료를 못 봤으니까 아, 정말 기각할 사유가 있었나라고 해서 말도 제대로 못했잖아요. 솔직히 너무 충격받은 상황이었고 저도. 정보가 너무 제한적이었기 네, 초반에. 근데 그 기각 사유 같은 것들 특히 뭐 주거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잘 안 나오는 거거든요. 주거 환경이 뭡니까? 주거 그때 환경이. 이제 기각했던 이후에 피의자의 주거 환경 등 생활 환경을 고려해 봤을 때는 구속 사유가 없다라고 그 했는데 문장도 되게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거의 안 쓰는 표현인데 쓰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정말 이 집이 굉장히 부유하신 분들은 그 환경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구속을 할 수 없다는 뜻인지. 아니 그리고 구속된 분들 중에 생활이 어려운 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대부분은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이에요. 게다가 또 그 부분을 또 처음에 공보판사가 발표할 때는 그 부분을 싹 뺐었어요. 뺐죠. 그러다 그거 더 나중에 큰 집어넣은 문제예요. 것도 이상하고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들이 많이 지적했던 부분은 그거죠. 그 사안 하나하나만 놓고 날짜 같은 걸 놓고 보면 앞뒤가 안 맞아 보이는 부분이 있다. 분명히 약점은 있다. 다른 것보다도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를 했었던 시점이 합병 이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노승일 부장 얘기를 할 거거든요. 노승일 부장의 증언도 그렇고 그 전부터 삼성 쪽하고 계속해서 접촉이 있었던 것들이 많이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부회장은 중요한 순간에 등장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다 준비가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법조의 변호사들도 이걸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여론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왈가왈부가 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부적절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전화를 좀 받지 않으셨겠나. 어디서 누가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전화를 누군가는 하고자 했을 욕구가 굉장히 강했겠죠. 법원이 이례적으로 이제 조희연 판사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 뒤에 성창호 그 뒤에 영장이 나왔지만 네. 판사들에 대해서 이런 비난이 있었으면 좋지 않다라는 뭐 성명까지 냈죠. 근데 그 전에 법원이 그러면 왜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드냐고요. 이게 오해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만이 아니라 그 전에 판결들 보면 네.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결들이 쭉 있어 왔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것도 못 믿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법원이 우리나라하고 상관없이 이 시대하고 상관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법원도 역시 우리 그 국민들이 판결을 위임한 것이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분들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법권의 독립이라고 하는 게 이게 국가 권력기관으로부터의 독립이지 맞습니다. 국민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닌데 맞아요. 거꾸로 보는 거예요. 법원이 가끔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저쪽 무라고는 달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어떤 얘기를 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럴 때. 그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시대나 국민으로부터의 독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신문 방송도 좀 근데 봤으면 권력으로부터는 좋겠어요. 독립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게요. 그 부분은 문자에 저도 아예 바꿨으면 좋겠어요.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돼요, 사실은. 이런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요?
두 분은 더맨더머 같군요. 아, 이런 문자 좋아요. 아, 오늘 주제가 뭔가요? 누가 너무 할래요? 아니, 더맨더머 둘 다 하신 거예요. 왜 두 분이 더맨더머인데 왜 둘 다 나보고 저는 다 해라. 엔드. 아유, 난 이중인격자. 오늘 주제가 노승일. 네, 노승일 어제 이제 K스포츠 부장이었죠. 여러 가지 폭로를 했죠. 예. K스포츠 부장이기 이전에 최순실 씨 밑에서 사단법인을 만들었던 일도 했다가 한 번 팽을 당했고 그러고 나서 독일에서 가서 또 페이퍼 컴퍼니 같은 걸 설립하는 일을 맡았다가 또 거기서 잘렸고 이분이 특히 이제 독일에서 삼성과 주고받는 거래를 그렇죠. 가까이 어제 지켜본 분이죠. 폭로를 했죠. 가까이 지켜본 정도가 아니라 독일에 갔었던 이유가 우리가 호텔 봤던 거, 뭐 그 호텔도 그렇고 숙소도 그렇고 준비 작업도 했지만 어제 나온 얘기 중에 주목할 만한 부분은 25일 이전에 삼성과 계약을 해야 되니까 빨리 독일 쪽에서 회사를 설립을 해라. 그런데 독일에서 정상적으로 설립하려면 설립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리니까 페이퍼 컴퍼니를 알아봐라. 그래서 그걸 알아봤다는 거고 그걸 알아본 뒤에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독대 이후에 계약이 됐다. 이거는 페이퍼 컴퍼니 만드는 건요. 합병도 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점 자체가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합병과의 연관 관계를 이걸로도 입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진술을 어제 한 거고. 판사님이 판사라고 하죠. 그냥 직책이니까. 조현 판사가 그러니까 시간 순으로 볼 때 독대 이후에 그러니까 합병 이후에 독대를 합병 하지. 이후에 독대를 했다. 이 부분에 주목했다면 거꾸로 독대 이전에 있었던 일도 봐야죠. 다 봐야 되는데 네. 이 진술들도 검찰 특검에서 냈었을 텐데 왜 이런 부분이 왜냐면 노승일 혼돈하시면 안 되는 게 노승일 부장이 어제 나왔다는 얘기는 노승일 부장이 검찰에서 한 얘기들을 기록한 서류들 있잖아요. 네. 그 서류를 최순실 측에서 우리는 못 받아들이겠다. 네. 그러니까 당사자가 직접 나와서 얘기를 해라. 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당사자가 직접 나와서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렇게. 얘기를 다 했고 그 얘기들은 이미 특검이 조사한 부분은 영장 실질 심사할 때도 봤었을 거라는 거죠. 제 말이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안타깝다는 거죠. 이게 특히 이런 얘기도 했단 말이죠. 거꾸로 삼성이 더 적극적이었다고. 그렇죠. 그 삼성이 부분은 적극적이었다고. 지금 그 더 적극적이었던 부분들은 특검에서 보강 수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황성수 삼성 쪽의 인물 승마협회 부회장 맡았던 사람도 소환 조사를 한 이유가 그런 부분이고 더 삼성이 이 최근까지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이 문제가 되고 나서 삼성에서 지원을 끊으니까 왜 끊냐고 난리를 치면서까지 계속해서 삼성을 물고 넘어졌고 삼성도 적극적으로 응했던 정황이 나오면 그 관계가 오래됐다라는 게 여러분 부분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피해자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기각한 걸 보면 삼성이 예. 피해자가 가해자 걱정을 너무 많이 해줘요. 피해자가 예를 들어서 그 딸 SNS 하지 말라고 라든가 거기 직원 중에 말 조심 시키라는 거. 이거는 언론 보도가 나올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막아야 한다라고 지침도 알려주고 이게 피해자가 가해자를 너무 걱정해줘요. 이건 스톡홀름 신드롬. 왜 똑같이 이러니까 더맨더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다 얘기한 걸 들으셨구나. 제 방송도 아닌데 왜 들어요? 근데 스톡홀름 신드롬도 그걸로도 해명이 안 되는 게 보통 이제 이거는 인질과 오랜 시간 같이 그러니까 시간을 지내다 보면 동화가 돼서 그렇죠. 인질범이 인질과 같은 오랜 시간 있어야 되거든요. 오랜 시간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나오는 얘기가.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최순실 씨 혹은 박근혜 대통령과 오랜 시간 이렇게 중간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오랜 시간 있었죠. 그분들이 따로따로는 바빠서. 어제 그 얘기도 했고 상식적으로 몇백억을 그냥 주는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 돈이 많은데 왜 하필 그 사람한테만 그냥 줍니까? 말이 안 되죠. 대통령도 콕 집어서 중소기업 몇 군데만 중소기업 지원책을 해줬잖아요. 몇 군데가 아니라 최순실 회사만. 그럼 최순실 관련 그러니까 최순실 있고 또 김영재 산부인과란다 성형외과 관련된 데도 있었으니까. 어제 하여튼 노 부장이 그 얘기를 했고 또 다른 부분이 롯데의 70억 원을 돌려주는 것과 관련된 얘기도 했어요. 네. 이것도 고영태 씨 관련해서 70억 원을 빨리 돌려줘야 되는 게 큰일이 났다. 이 롯데가. 그런데 무서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돌려줘야 한다는 얘기는 수사 기밀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당시 롯데에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있었다. 이 부분을 못 막을 것 같으니까 70억 원 받은 거 탈날 것 같으니까 빨리 돌려줘라는 얘기를 했다. 그 부분이 하나가 나왔고 또 안종범 전 수석이 처음에 검찰 수사를 받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을 돌려서 해라. 모른다고 해라. 대응책 같은 것도 알려주다. 이런 것들이 한 3가지 정도가 주요 발언인데
이게 공교롭게 뒤에 두 개는 또 우병우 전 수석이랑 또 연관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렇긴 한데 우병우 전 수석 수사가 제일 어렵대잖아요. 제일 아껴두고 있죠, 특검에서. 이거를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어렵기 때문이고 맡고 있는 팀이 네. 블랙리스트 수사팀에서 맡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만 하더라도 본인의 선후배가 선배는 거의 다 사망하셨단 말이죠. 후배들이 지금 현재 바로 검찰에 근무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거든요. 그렇죠. 현직 떠난 지도 오래되셨고. 근데 우병우 민정수석은 본인이 민정수석으로 있는 동안 아주 공고하게 구축했다고 평가받고 있는 우병우 라인이 검찰에 살아남아 있다고 봐야 하는데 현직으로 살아남아 있는 검찰의 고위 간부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우병우를 수사하다 보면 이 인지수사돼서 어떻게 하다 보면 걸릴 수도 있는 사안이라 이 지금 특검에 와 있는 분들이 결국 거기서 출장 나온 분들이거든요. 근데 네. 이게 또 제가 왜 블랙리스트 팀에서 했냐는 말씀을 드렸냐면 네. 그거를 약간 특검 내에서도 비선 쪽에 가까운 팀이 이걸 하고 있어요. 검찰에서 멀어진 지 오래된 분들. 그러니까 지금 그 특검보 같은 경우도 2007년에 검찰을 떠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조금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에서 직접 연관관계가 좀 없는 분들 그리고 이번 출신 같은 경우도 메이저 쪽에 분류가 되는 분은 아니라고 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검찰 출신이면 다 선후배 사로 연결되기 때문에 뭐 어차피 그러면 전화 우리 사회 있잖아요. 뭐 소위 이제 이쪽 그렇게 올라가신 분들은 자기가 전화하면 뭐 연락을 해야 된다라고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번 기다려.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도 연관이 돼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역으로 전화한 사람들을 추적해 나가면 되죠. 누구 하는지 모르니까. 최순실 씨가 처음 입국했을 때 30시간 이상 말이 안 되잖아요. 체포를 안 했었을 때 30시간 이상 돌아다녔지 않습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대통령의 힘이 어느 정도 살아 있었고, 그죠? 탄핵도 되기 전이고, 그다음에 이런 대응책들이 실시간으로 나올 때였으니까 체포 바로 하지 마라라고 누군가를 타고 내려갔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지금 얘기를 하신 것처럼 어제 이제 노승일 부장이 또 우리가 큰일 났네? 그 목소리가 나온 녹취록 전체를 공개를 했어요. 법원에서 틀었는데. 17분짜리를. 그거를 튼 걸 보면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서 들어올 때만 해도 분명히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다라고 판단하고 들어왔어요. 당연히. 그리고 이렇게까지 상황이 흘러나가리라고 몰랐던 거예요. 그거는 사실 전 국민이 잘 몰랐어요. 특검도 몰랐어요. 사실은. 검찰도 몰랐고. 계속해서 까는데 증거들이 나오니까 그런 수사가 번진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뭔가가 있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안 버릴 거고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걸린 사안들이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어제 이제 변호인단이 모든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이 최순실 씨 형사재판에서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게 어제도 또 함정 수사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당했다 함정 수사. 녹취에 당했다. 노승일 부장이 유도 신문을 해서 녹음을 한 거고 검사가 시켜서 녹음을 한 거다. 그리고 그것을 또 믿는 분들이 또 생기고 계시더라고요. 마치 태블릿 PC처럼. 그러니까요. 조작된 거다. 그러니까 진짜 믿을 만한 것이어서가 아니라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분들에게 던져주는 거죠. 자꾸. 근데 소재를.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증거 능력 자체를 다투는 것 외에는 별로 다툴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기도 해요. 어제 녹취에서 중요한 부분이 태블릿 PC 같은 경우도 최순실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블루K 사무실에 있는데 그거를 가져다가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한 것 같다. 근데 JTBC 보도에서 블루K 사무실에서 가져간 거란 얘기를 안 했거든요. 자기가 알고 있었다는 거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요. 누가 알려줬고. 그리고 함정수사라고 하는 거는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수사기관이 할 때는 함정수사지 노승일 부장이 한 건 함정수사가 아니거든요. 그걸 언론에서도 그거를 이게 변호인단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덜컥 그렇게 받아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심지어는 표현에 함정 녹음이라고 쓰신 분들도 계신데 함정 녹음 처음 듣다 함정 녹음 함정 통화. 그러니까 변호인단이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기사로 그렇게 쓴 거긴 하지만 그거를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믿고 싶어하는 일부들은 그걸 또 사실로 받아들여서 용어를 막 쓰죠. 그리고 또 저는 이게 보통 미국의 법정 영화 보면 악당을 변호할 때 주로 쓰는 수법인데 증인의 신뢰도를 마구 공격해가지고 깎아내려. 예를 들어서 고영태 씨가 유흥업소에 근무한 적이 있다. 범죄 경력이 있다. 또는 남녀 관계 아니냐 이런 질문은
본질과 전혀 상관없는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이게 상관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단 쪽이나 최순실 변호인단 쪽에서 이런 질문들이 나오거든요. 거예요. 그러면서 못 믿을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그거밖에 없는 거고.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언론이 그런 기사로 덮이길 원하는 거죠. 일종의 정치적 메시지죠. 왜냐하면 변호인단들이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방법은 그 사람이 기존에 했던 말들 있잖아요. 기록들이 쫙 쌓여 있으면 예. 그걸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서 그 중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내서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 이거를 법정에서 지적하는 거지. 법정에 가지고 저 사람 몰래 전과자 직업이 이런 얘기 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직업이 뭐였고 그건 진짜 법정을 활용한 명예훼손인 거예요, 사실은. 그 법정에서 볼 수 없는 행위인데 일반적으로 못 보죠. 근데 이제 대통령 변호인단들이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헌법재판소 아니 일국의 헌법재판소에서 무슨 내연관계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만들었다라는 게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사실. 기사로 제목을 덮이길 원하면서 동시에 그 사람을 못 믿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게끔 만들고 싶은 굉장히 저열한 수단의 변호 기법이거든요. 그러나 그것밖에 할 게 없다라는 게 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기도 해요. 근데 그것도 먹히는 층이 있다는 것도 이게.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네. 양지열 변호사님과 이게 티격태격 하는 것을 듣고 있자니 제가 좀 전에 읽은 문자인데 당하면서 은근히 즐기는 스타일 아니십니까? 양 변호사님? 내가요? 자, 답변은 다음 주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너무 사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4대 악마. 그냥 악마. 네, 나머지 3대 악마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4대 악마.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종편 4대 천왕. 그러길래 왜 그렇게 많이 나갔어요? 아니 근데 내가 악마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왜 이게 사대천왕이 그렇게 마음에 걸리는가를 갑자기 생각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 이건 법조인의 양심으로서 이거 수록할 수 없는 별명이야. 왜요? 악마는 가치 문제잖아요. 누군가는 저를 보고 악마로 볼 수도 있고 누구는 천사로 볼 수도 있어. 네. 근데 사대천왕은 이건 사실 문제거든요. 네. 십순이 안에도 못 드는 자가 어찌 감히 사대천왕이라는 표현을 쓰겠어요? 이 4대 천왕은 단순한 횟수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안 나가는 종편이 없다. 아니 안 나가는 데도 있어요 요즘에 가끔. 가끔 있어요. 악마로 횟수로 합시다. 따지면은 앞에 있죠. 십순이도 안 되니까 네. 악마 천사 뭐 이런 거 좋잖아요. 누가 봐도 천사로 할까요? 그러면 4대 악마. 합쳐가지고. 아이고. 좋은 걸 줄 수는 없습니다. 좋은 아이고. 거는. 근데 양지열 변호사님이 예. 지난번에 조의원 판사에 대해서 그 제자였다라고 했더니 심지어는 제자였다는 걸 기사로 꼭지로 뽑은 언론들이 있어요. 그러게요. 양지열 변호사가 그 정도로 유력한 인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서 4대 악마란 말을 집이 굉장히 부유하신 분들은 그 환경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구속을 할 수 없다는 뜻인지. 아니 그리고 구속된 분들 중에 생활이 어려운 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대부분은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이에요. 게다가 또 그 부분을 또 처음에 공보판사가 발표할 때는 그 부분을 싹 뺐었어요. 뺐죠. 그러다 그거 나중에 더 큰 집어넣은 문제예요. 것도 이상하고.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들이 많이 지적했던 부분은 그거죠. 그 사안 하나하나만 놓고 날짜 같은 걸 놓고 보면 앞뒤가 안 맞아 보이는 부분이 있다. 분명히 약점은 있다. 다른 것보다도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를 했었던 시점이 합병 이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노승일 부장 얘기를 할 거거든요. 노승일 부장의 증언도 그렇고 그 전부터 삼성 쪽하고 계속해서 접촉이 있었던 것들이 많이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이회 부회장은 중요한 순간에 등장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다 준비가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법조의 변호사들도 이걸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여론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왈가왈부가 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부적절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전화를 좀 받지 않으셨겠나. 어디서 누가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전화를 누군가는 하고자 했을 욕구가 굉장히 강했겠죠. 법원이 이례적으로 이제 조희연 판사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 뒤에 성창호 그 뒤에 영장이 나왔지만 네. 판사들에 대해서 이런 비난이 있었으면 좋지 않다라는 뭐 성명까지 냈죠. 근데 그 전에 법원이 그러면 왜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드냐고요. 이게 오해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건만이 아니라 그 전에 판결들 보면 네.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결들이 쭉 있어 왔잖아요. 그런 그러니- 것들이 나오니까 이것도 못 믿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법원이 우리나라하고 상관없이 이 시대하고 상관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법원도 역시 우리 그 국민들이 판결을 위임한 것이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분들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법권의 독립이라고 하는 게
이게 국가 권력기관으로부터의 독립이지 맞습니다. 국민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닌데 맞아요. 거꾸로 보는 거예요. 법원이 가끔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저쪽 무라고는 달라. 그리고 네.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어떤 얘기를 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럴 때. 그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시대나 국민으로부터의 독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신문 방송도 좀 근데 봤으면 권력으로부터는 좋겠어요. 독립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게요. 그 부분은 문자에 저도 아예 바꿨으면 좋겠어요.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돼요, 사실은. 이런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요? 두 분은 더맨더머 같군요. 하지를 말든가 유력하지 않다는 말은 앞뒤가 안 맞아요. 어떻게 진행이. 근데 그 이후로 혹시 가치 판단이 안 되고 있어. 스승에게 전화해 보셨어요? 판사님들께는 함부로 전화드리는 게 아니죠. 일개 변호사가. 그래요? 그렇죠. 아마 뉴스 안 보셨을 거예요. 뉴스 못 문자하면 보죠. 되잖아요. 전화 안 하고. 약 올리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오늘 얘기합시다. 근데 그 기각건에 대해서 사실 그 법조계라고 하면 결국은 판사 또는 뭐 변호사, 검사인데 적어도 검사들 그리고 변호사들 사회에서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나 보더라고요. 그때 저도 끝나고 나서 이제 그날은 사실 아침에 네. 막 나와서 기각됐다는 거 보고 주요한 사료를 못 봤으니까 정말 기각할 사유가 있었나라고 해서 말도 제대로 못했잖아요. 솔직히 너무 충격받은 상황이었고 저도. 정보가 너무 제한적이었기 네, 초반에. 근데 그 기각 사유 같은 것들 특히 뭐 주거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잘 안 나오는 거거든요. 주거 환경이 뭡니까? 주거 그때 환경이. 이제 기각했던 이후에 피의자의 주거 환경 등 생활 환경을 고려해 봤을 때는 구속 사유가 없다라고 그 했는데 문장도 되게 애매모호해요. 그것도 거의 안 쓰는 표현인데 쓰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정말 이런 문자 좋아요. 오늘 주제가 뭔가요? 누가 더 뭐 할래요? 아니 더맨더머 둘 다 하신 거예요. 왜 두 분이 더맨더머인데 왜 둘 다 나보고 저는 다 해라. 엔드. 그럼 난 이중인격자. 오늘 주제가 노승일 어제 이제 K스포츠 부장이었죠. 여러 가지 폭로를 했죠. K스포츠 부장이기 이전에 최순실 씨 밑에서 사단법인을 만들었던 일도 했다가 한번 팽을 당했고 그러면서 독일에서 가서 또 페이퍼 컴퍼니 같은 걸 설립하는 일을 맡았다가 또 거기서 잘렸고 이분이 특히 이제 독일에서 삼성과 주고받는 거래를 그렇죠. 가까이 어제 지켜본 분이죠. 폭로를 했죠. 가까이 지켜본 정도가 아니라 독일에 갔었던 이유가 우리가 호텔 봤던 거, 그 호텔도 그렇고 숙소도 그렇고 준비 작업도 했지만 어제 나온 얘기 중에 주목할 만한 부분은 25일 이전에 삼성과 계약을 해야 되니까 빨리 독일 쪽에서 회사를 설립을 해라. 그런데 독일에서 정상적으로 설립하려면 설립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리니까 페이퍼 컴퍼니를 알아봐라. 그래서 그걸 알아봤다는 거고 그걸 알아본 뒤에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독대 이후에 계약이 됐다. 이거는 페이퍼 컴퍼니 만드는 건요 합병도 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점 자체가 아까 계속해서